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맹큐의 경제학 29장 통화제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4절에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할 것인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기 보시면 A에 지급준비금 조절, 이게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을 조절해 가지고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요, 718페이지요.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가지고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본드를 매입하거나 또는 매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걸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은행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요걸 통해서 조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은행에게 자금을 대출해 주는데, 이때 대출하는 방식, 은행에 자금 대출하는 방식을 다르게 해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두 가지를 합해서 할 수도 있고요. 자, 우리 채권을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이 방법을요, 거기 녹색깔로 돼 있죠. 공개시장 조작,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사고 파는 조작을 통해 가지고 통화량을 조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드, 국공채를 매입하거나 매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중앙은행이 있어요. 중앙은행이 있으면 한국은행이죠. 자, 본드를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본드를 주는 거잖아. 본드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대가로 뭔가 와야죠. 통화량이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본드를 매각하게 되면은 통화량이 줄어든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통화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만약에 반대로 본드를 매입하게 되면, 그럼 매입하면 돈이 밖으로 나가겠죠. 자, 그럼 이거는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통화량이 증가한다. 이해하시겠죠? 요것만 잘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화폐 공급을 늘리게 되면 뉴욕 연방은행의 준비은행의 지시에서 국채시장에서 국채를 사들입니다. 그럼 통화량이 증가하고, 자, 그럼 국채를 매입한 그걸 대금을 가지고 새로 창출한 달러로 지급하게 되니까 달러의 수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으로 일부 가고 일부는 예금으로 가고, 예금으로 간 건 민간의 은행에서 다시 또 새로운 화폐, 신용 승수로 또 다른 돈을 창출해내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두 달랑 내려가 보시면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집행하기는 쉽다. 상대적으로 쉽대요. 왜 그런가 볼까요? 자, 거기 보시면 중앙은행이 민간에게 국채를 매입 혹은 매각하는 행위는 개인들이 보유하는 자산의 구조를 조정하는 거랑 비슷하게 됩니다. 물론 개인이 서로 국채를 사고 팔게 되면 주인이 바뀌고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 양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A가 국채를 B한테 팔면은 돈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나라 땅덩이 안에서 왔다 갔다 주인만 바뀌는 거지 통화량이 변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앙은행이 국채를 사고 팔게 되면 통화량이 변화하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는 주요 법률이나 다음 줄에 보시면 은행 관련 규정을 변경하지 않고도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통해서 언제나 통화량을 소폭 또는 대폭으로 조정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주 사용하는 통화정책의 수단이다. 자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중은행에 대출을 해주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가? 거기 보시면 은행들이 은행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 자기 자본 그리고 예금 인출에 대응하기 위해서 또는 신규 대출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상의 다른 이유로 지급준비금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중앙은행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지준금이 충분하지 못해 불충분한 경우 왜요? 뭐가 문제인데? 지준금이 불충분하게 되면은 위험하다니까.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거기 보시면 예금자들의 예금 인출에 대비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규 대출을 또 해주려고 하면 돈이 있어야지. 신규 대출 위해서. 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사업상의 다른 이유로 기타 등등 사업상의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해 가지고 지준금이 필요한 경우 중앙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이런다고요. 그럼 중앙은행이 여기 나와 있는 시중은행한테 돈을 빌려줄 때 공짜로 빌려주는 게 아니지. 역시 이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시중은행한테 적용하는 이자를 바로 우리는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 주황 색깔로 돼 있죠. 그래서 이때 재할인율을 통해 가지고 컨트롤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할인율이 높을수록 그냥 빌려줄 때 이자율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에게 이러한 자금을 대출할 때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되고 더 많은 돈을 우리가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중앙은행한테 돈 좀 빌려주세요. 대신 이거 이자, 재할인율에 해당하는 이자만큼을 줄게요.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재할인율을 조정해가지고 시중에 빌려주는 돈을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왜 재자가 붙었는가라고 하면 어떤 민간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 6개월 후에 이게 이제 돈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할게요. 근데 이걸 당장 내가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은행에 가서 얘기하는 거지. 은행에 가서 저기요 은행님 제가 이렇게 어음이 있는데 당장 급전이 필요하거든요. 어음 받으시고 저한테 돈 좀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그때 이제 어음이 만약에 10억짜리다 라고 하면은 이때 10%만큼 디스카운트를 해서 왜냐면 은행 입장에서는 당장 10억을 땡길 수가 없잖아. 이게 뭐 6개월을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드는 거야. 그래서 10%만큼 할인을 하는 거야. 할인을 하게 되면은 돈을 얼마 줍니까 하면 9억 원을 줍니다. 10억 원의 어음을 받고. 근데 은행이 또 갑자기 돈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간다니까 중앙은행에 가서 이 어음을 다시 또 중앙은행에 주는 거야. 저기 중앙은행님 지금 제가 여기 있는 사람한테 받은 어음이 있는데 아이고 이게 내가 이게 받았는데 6개월 후에 돈이 이게 기다려야 되네요. 당장 제가 돈이 필요하거든요. 다시 10억짜리 어음을 중앙은행에 주는 거야. 중앙은행은 한 번 할인받은 요거를 또 할인. 그래서 그때 적용하는 할인율을 재할인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재할인율이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다라고 하면은 중앙은행이 이렇게 9억을 주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재할인율이 20%다 그러면 디스카운트를 20% 한다고 보시면 돼. 그러면 얼마의 돈을 줍니까? 8억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할인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은행에게 나가는 돈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20% 올라가게 되면은 9억에서 8억으로 줄어들게 되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인 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 719페이지 가볼게요. 다음 단락 볼까요? 때로는 연방준비제도가 은행들이 연방준비제도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장치들을 또 마련했습니다. 은행에게 자금을 제출하는데요. 재할인율을 통한 것도 있고 거기 보니까 예컨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간물 입찰 제도 옥션이네요. 예, 그래서
TAF 이렇게 해놨습니다. T 텀이네, 텀, 옥션, 퍼실리티, F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표현이 뭐라고? 기간물, 텀이 기간을 번역한 건가 봐. 입찰, 경매죠. 옥션, 입찰, 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데? 살짝 볼게요. 은행에게 연방준비제도가 은행에게 돈을 빌려줍니다. 자금의 규모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야 우리 말이야 중앙은행이 일반 시중은행한테 허용할 수 있는 대출 자금의 총액을 정해놓는 거야. 총액을 거기 보시면 정하고 정해서 요 안에서 대출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어떤 자격을 갖춘 은행들이 경매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빌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입찰을 통해서 대출 받도록 하는 겁니다. 그 은행들은 이거를 빌려갈 수 있는 거기 보시면 수용 가능한 담보가 있는가? 또 가장 높은 이자를 내겠다는 은행들이 대출을 받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 수요 공급 말 그대로 옥션입니다. 경매예요. 경매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높은 이자를 부담하려는 은행 먼저 은행 순으로 이 정해진 대출의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대출 가격 이자율을 정해놓고 차입 금액을 결정하는 그게 재할인율인데 이건 이자율을 정해놨잖아. 자, 이자율 돈 빌리려고 하면은 10% 재할인율 적용받아야 돼. 9% 받아야 돼. 그리고 이제 그거에 맞춰서 은행이 얼마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오히려 대출 금액을 정해놓고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으면 어떻게 돼?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고 빌리려는 사람이 적으면 이자율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총액을 결정한 다음에 은행들 간에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거야. 은행 간에 경쟁 입찰을 통해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죠. 경쟁 입찰로 여기 정해진 자금을 대출해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기가 그나마 좀 좋을 때 서로 제가 빌려서 사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이거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습니다. 뭐가 있나 봤더니 자금을 직접 공급하기도 해. 다음 단락 볼게요. 통화량을 조절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들을 은행들을 지원합니다. 금융기관들을 지원해요. 기관들을 지원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987년 10월 19일 주가가 22%나 폭락했을 때 월가의 많은 중개기관들은 일시에 아이고 어떡하지? 예, 이게 주가가 폭락하니까 뭔가 갚아야 될 돈이 부족한 거야. 그때 다음날 아침 증시가 개장되기 전에 연방준비제도 당시 이사회 의장이 앨런 그린스펀이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안심을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태의 파장을 줄이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2008년과 2009년에 주택 가격이 폭락했어.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택 소유자들이 빚을 내가지고 집을 샀단 말이야. 근데 그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니까 은행들,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이 대출을 회수를 못한단 말이야. 부실 채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 채권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갚지 못하겠대. 이렇게 되면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저거 받을 돈이 있었는데 이걸 받아서 내가 또 빚진 사람한테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숨통이 딱 막힌 거를 동맥경화된 거를 직접 자금을 공급해서 그런 위기를 해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급준비금 가지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공개시장 조작 정책과 은행에게 자금을 대출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출하는 방식의 전통적인 게 재할인율인데 여기 나와 있는 대출자금 총액 정해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고 어려움에 처한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그런 방법도 있게 됩니다. 다음 볼게요. 연방준비제도가 지급준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거기 보시면 지급준비율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법정 지급준비율 이거 법정이니까 필요 이렇게 보셔야죠. 법정 지급준비율 이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지급준비율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에 법정 지급준비율이란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법정이니까 필수적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보유해야 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을 규제하는 겁니다. 자, 법정 지급준비율은 은행이 대출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은행에 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네, 이해 가시겠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급준비율을 인상하게 되면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지급을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인상하게 되면 자, 많은 지급준비금이 법정 지급준비금이 증가합니다. 증가하게 되고요. 그 결과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감소하는 거야. 이해 가시죠?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대출 가능 금액이 감소하게 되면 돈이 돌고 돌아서 몇 배 이상의 통화량의 증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 이게 뭐다? 예금했을 때 관련된 예금 통화 승수, 신용 승수가 작아져, 작아져 이렇게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지급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필요 지급준비율을 인하하면 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줄 수 있으니까 통화량은 증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법정 지급준비율을 필요 지급준비율을 거기 두 번째 달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변동하게 되면 은행들이 혼란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아니 어제만 해도 지난달만 해도 20%라고 했는데 갑자기 10%고 들쭉날쭉하게 되면은 도대체 이거 얼마나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맞추기도 쉽지 않거든. 그러니까 자주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요. 게다가 최근에 많은 은행들이 돈이 남아 돌아. 그래서 초과 지급 준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오늘날 요 방식 있죠? 법정 지급 준비율 이거 사용하는 것은 오늘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효과가 좀 이렇게 떨어진다. 하락한다. 그러니까 초과 지급 준비율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혼란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그죠? 지급준비금 거기 나와 있는 거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거기 보시면 첫 번째 줄 다시 볼게요. 은행들이 보유한 지급준비금에는 이자가 붙지 않았다니까. 근데 2008년부터는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가지고 있어. 이 지급준비금을 어떻게 합니까? 하면 지급준비금을 중앙은행에다가 이렇게 맡긴다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의 창구에 이거를 맡기게 되면 사실 이것도 예금한 셈 아니겠습니까? 일반은행의 중앙은행에. 근데 예전에는 이거에 대해서는 지급준비금 보유하고 있는 거 경제학적으로 봤을 땐 이것도 기회비용이 발생한 거잖아. 내가 대출을 해주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포기한 거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니까. 근데 역시 최근에 지준금에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한대요. 대해서도 이자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자,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은행이 지급준비금을 연방준비제도 한국은행에 이렇게 예금하게 되면 이자를 지급하게 되고 이때 이자율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해. 그래서 따라서 이자가 높으면, 이자율이 높으면 지준금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지준금이 증가하고 근데 이렇게 지준금이 증가하게 될수록 어떻게 돼요? 그러면 당연히 대출을 잘 못 해주니까 대출 가능 금액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자, 다음 세 번째 한번 봅시다.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이렇게 있습니다.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공개시장 조작, 중앙은행이 하는 게 은행에 대한 대출, 법정 지급 준비율, 법정 지급 준비금에 대한 이자 이러한 다양한 정책을 사용하는데 이 통화량을 정확하게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왜? 한번 볼게요. 문제점 어려움이라고 할게요. 어려움.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게 쉽지가 않게 된다고요. 첫째 한번 볼까요?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가계의 현금과 예금 비율이라고 할까요? 예금의 비율에서 이거를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통제가 어려워. 곤란해. 이렇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가계 경제 주체들이 얼마나 현금을 보유하려고 하는가, 예금을 얼마나 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요 현금 보유 비율이라 할까요? 요거를 다시 전체 예금 중에 현금 보유 비율이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사람들이 은행 제도를 불신한다고 할게요. 은행을 불신하게 되면 못 믿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돼? 빨리 ATM기에서 현금을 찾아가지고 뭔가 달러로 바꾸거나 아니면 땅속에 묻어두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예금을 인출한다고 예금을 인출해서 현금으로 많이 보유하려고 합니다. 네, 밑에 나와 있죠.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을 보여요. 현금 보유를 선호하게 됩니다. 자, 현금을 많이 보유하게 되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예금이 줄어드는 거잖아. 아니 예금이 많아져야지 그 돈 가지고 딴 데 대출할 수 있는데 자꾸 사람들이 은행으로 돈이 안 오는 거야. 막 주식으로 가고 막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새로운 돈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러니까 현금 보유를 선호해서 예금이 감소하는 겁니다. 예금이 감소하게 되면 자, 은행이 대출을 잘 못 해줘. 대출이 감소하고 자, 이러한 대출 감소는 신용 승수를 작게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아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보시고요. 다음 통화량을 통제하는 두 번째 문제점은 맨 마지막 줄 보시죠. 은행들이 대출을 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행의 대출 규모를 통제하기가 어려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같은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일단 돈이 은행에 예금되면 은행이 대출을 해야지 더 많은 돈을 화폐가 창출되는데 그러나 은행들은 법정 지급 준비금보다 더 많은 지급 준비금, 초과 지급 준비금을 보유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은행들이 스스로 초과 지준금을 보유하게 되는데 보유의 크기가 예측을 못해. 얼마가 될지. 예측을 못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은행 스스로가 봤을 때 경제가 위기에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사람들이 돈 달라고 하면 좀 줘야 되고 아니면 어떻게 해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 무조건 다 대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 규모가 얼마가 될지 예측하지 못하면 지급준비금이 중앙은행이 생각했던 것보다 법정 지급준비율을 인하했는데 됐어. 우리는 초과 지급준비금을 올릴 거야. 그래서 실제 지급준비금이 낮아지지 않게 되면 그러면 통화량 증가 효과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네 번째 줄 볼까요? 어느 날 은행들이 경제 여건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해서 대출을 줄인대, 지급준비금을 늘린대. 그러면 예금 창조와 관련한 금액이 줄어들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요게 가계의 행태를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고 은행의 행태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화 조절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가계의 행태와 그리고 은행의 행태를 어떻게 행동할지 행태를 예측해야 되는데 예측이 어려운 경우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중앙은행의 생각과는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단락에는 통화량을 완벽히 통제하는 거 그래 어려워. 그렇지만 요즘 빅데이터가 있고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중앙은행에서 엄청난 그런 통계 계량 기법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자료를 수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예금자들이라든가 가계라든가 은행의 어떤 행태가 어떻게 행동을 할지 조기에 그거를 감지해서 대비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 예금 인출 사태와 통화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금 인출 사태가 이게 바로 뭐냐면 뱅크런입니다. 첫 번째 줄에 뱅크로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대공황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A 은행에 예금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소문이 들리는 거야. 카더라 통신인데 A 은행이 망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들어. 그럼 여기 최고의 A등급 은행이 있었는데 왠지 망할 것 같은 느낌 아닌 느낌이 이렇게 든다 할게요. 소문도 있는 거야. 그 여러분들 이 은행이 망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에 예금을 많이 해놨어. 막 몇 억을 예금해놨어. 다 날리는 거야. 그렇잖아. 이게 돈을 여러분들이 얘한테 맡겼는데 얘가 나 파산해서 못 줘 이렇게 되면 그 여기다 맡긴 사람들은 다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 불안하니까 은행에 가서 저기요 제가 예금한 돈 좀 주세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은행에서 예 하고 이렇게 지급준비금이 많아서 주면은 상관없는데 갑자기 은행의 관계자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고객님 잠깐 한 시간 후에 주겠습니다. 바로바로 안 주는 거야. 이건 뭐지? 왠지 낌새가 이상한데?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 1시간 후에 돈을 찾아오는 거지만 나오면서 전화겠지. 친구나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야, A은행에 나 예금했는데 찾으려고 했더니 왠지 머뭇머뭇거리고 진짜 돈이 없나 봐. 소문대로 망할 것 같아. 그럼 진짜 건전한 은행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멀리서부터 이러면 안 되지.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는 거야. 이 달리는 게 아니네. 어떻게 해야 달려가는 걸로 할까? 이렇게? 이렇게? 아닌데? 이렇게? 아무튼 이렇게 해서 달려가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달려가니까 은행으로 달려가는 거야. 그래서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내 돈 주세요 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은행에서 예금 인출에 대비해서 지급준비금을 이만큼 보유했는데 100억 중에 뭐 10억을 보유했다 합시다. 근데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게 되면 이 지급준비금 가지고 지급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돈이 모자르겠어? 돈이 모자르지. 그럼 진짜 당황한다고 저기 지금 당장 이러면 이제 그게 더 소문이 진짜 실현이 되는 거야. 기대의 자기 실현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러분들은 실제 예금 인출 사태를 겪어보지 못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원더풀 라이프와 같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 예금 인출 사태는 예금자들이 그 얘기입니다. 은행이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것으로 우려하는 거야. 우려. 막상 진짜 그게 실현되진 않았더라도 예금을 찾으러 은행으로 달려갈 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2007년에 노던 록이라는 은행이 있었는데 예금 인출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 은행이 진짜 망할 것 같은 상황이 돼서 정부가 아예 인수를 해버리는 것이고, 자 근데 이런 현상은 왜 발생했다? 부분 지급 제도 하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100% 지급 준비를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분 지급 준비 제도 하에서 원래 거기 나와 있는 건전한 은행이었었는데 자산이 부채보다 많더라도
모든 예금자들이 일시에 한번 다 내 돈 주세요 인출하게 되면 그걸 당해낼 재간이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금 인출 사태는 통화량을 통제하기가 당연히 어렵게 되고 마지막 단락에 보시면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에 진짜 예금 인출 사태가 너무 심각해지고 막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뭐 코로나나 뭐 전쟁 위기 이런 게 있으면 사람들이 ATM 가서 막 돈을 막 뺏으려고 하거나 달러로 바꾸거나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은행들은 거기 보시면은 가게는 은행에 돈을 맡기기보다는 예금을 찾아서 현금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것이고,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장차 예금 인출 사태가 발생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진짜 불안하니까 빨리 돈을 더 찾으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돼? 우리 은행은 건전합니다. 그런 걸 보여줘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은행에 창구에 막 줄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막 줄 서 있는 거죠, 전부 다. 달려와서 줄 서세요 해서 다 이렇게 줄을 서, 이렇게. 여기 다 줄 서 있는데, 옛날에 이때 알바도 생겼습니다, 알바도. 어떤 알바냐면은, 여기 알바야, 이게 검은색 갈치라는 사람들, 이렇게. 알바. 창구에 줄 서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외치는 거지. 뭐, 제 돈 뭐 한 10억을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야, 저 사람 10억을 한 번에 인출하나 봐. 알바생이라니까? 그래서 은행에서, 예, 여기 있습니다. 이제 뻥이지, 뻥. 진짜로 안 주는 건데, 여기 있습니다. 하면, 야, 진짜 이 은행 괜찮은 거 아니야? 얘가 이제, 예,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가서 여기서 줄 서는 거지. 알바 한 2탕 뛰어야죠. 그 다음 사람은 이제 진짜 제대로 인출한 사람인데, 제 돈 한 100만 원 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주고. 그 다음 또 알바생이야. 제 돈 뭐 2억을 주세요. 하면은 또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또 2억을 찾네. 저 괜찮을까? 하는데 알바생이라니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확성기를 크게 하면 다시 또 해서 여기 줄 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신뢰랑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우려를 불식시키는 알바생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은행 입장에서 진짜 사람들이 이렇게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것 같은 우려가 생기면 은행 입장에서도 어떻게 돼요? 부분지급 준비 제도에서 지급준비금을 높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안한 은행은 어떻게 됩니까? 은행은 지급준비금을 높입니다. 지준금을 높이고, 여러분 지준금을 높이면은 은행은 좀 안전해지지만 대출을 못 해주는 겁니다. 은행이 대출을 축소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대출도 회수하는 거야. 돈을 빌려줬던 자영업자들에게 돈 주세요. 이제 더 이상 대출 만기 연장 안 됩니다. 이렇게요. 그럼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돼? 갑자기 대출 만기 연장 안 된대. 그렇게 되면은 갚을 돈이 없으니까 막 망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막상 진짜 좋은 의도를 해서 지급준비율을 높였는데 대출을 축소하고 대출했던 돈을 회수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짜 경제가 위축되는 거야. 자영업자들도 망하고 중소기업도 망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진짜 어떻게 됐어? 예, 맞아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라고 기대하잖아? 예상하잖아? 진짜 그게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지급준비율이 높아지면서 예금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화폐 공급이 줄어들었어. 그게 바로 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는데 연방준비제도가 화폐 공급을 의도적으로 줄이지 않았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폐 공급이 28% 감소하게 되었고요. 이렇게 화폐 공급이 대출이 줄어들어서 공급이 감소하게 된 게 높은 실업률과 경제 위축이라는 게 경기 침체와 경기 침체로 이어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높은 실업률과 물가 하락을 초래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면 오늘날 예금 인출 사태를 이렇게 불식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이 예금보험공사를 마련하는 겁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통해 가지고 은행 예금 안전합니다. 이렇게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정부가 잘 보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예금 인출 사태가 그 이후에는 별로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금보험의 정책에는 또 비용이 따릅니다. 아니 은행 입장에서 어떻게 돼? 예금 인출 사태라는 그런 위기가 있어야지 조심조심 하면서
대출 아니면 지급준비금을 좀 잘 가지고 있는데 아니 어차피 망할 것 같으면 뒤에 뒷배경으로 정부가 든든하게 배경으로 있다라고 하게 되면 도덕적 해이에 빠질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거기 보시면 예금보험이 있으면 은행들은 위험의 높은 대출을 회피할 필요가 없어. 만약 그러다가 리스크가 진짜 발생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면 뭐 정부가 도와줄 텐데 뭐 이렇게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정도 보시죠. 그 다음에 연방기금 금리 관련해서요. 몇 가지 질문들이 거기 있는데 한번 볼게요. 연방기금 금리는 무엇입니까? 자,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하는데 자, 답 볼게요. 은행들 사이에 대출에 적용되는 단기 이자율. 그러니까 단기 이자율인데 은행 간 적용되는 겁니다. 은행끼리 적용되는 이자율. 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행이 잠깐 돈이 모자라. 그래서 A은행이, 신한은행이 우리은행한테 야, 돈 좀 한 100억 좀 잠깐 빌려줄래? 내일 갚을게. 이러는 거지. 뭐 일주일, 한 달이 아니라. 아시겠죠? 단기 대출이고 되게 하루짜리. 뭐 콜금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다음. 연방기금금리는 재할인율과 어떻게 다른가? 재할인율은요. 은행이 연방진비제도의 재할인 창구를 통해서 직접 은행에다가 지원해주는 적용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연방기금금리다라고 하면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은행끼리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은행은 연방준비제도로 가가지고 돈을 빌려 재할인율을 적용받고 그렇게 해서 연방자금시장에서 다른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있는데 자금이 부족한 은행은 두 가지 대안 중에서 고민하는 거야. 연방기금 금리를 적용해서 다른 은행한테 빌릴 것인가 중앙은행한테 빌릴 것인가 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연방기금 금리는 은행들한테만 중요한가? 지금 원래 기본적으로는 은행 간 적용되는 이자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기준이 돼가지고 다른 금리 있잖아요. 이자율에 이 금리에 어떤 기준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은행 간 적용하는 연방기금 금리가 올라가면 다른 여타 다양한 이자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강한 다른 이자율과 상관관계를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연방준비제도는 연방기금 금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연방준비제도가 은행 간 적용되는 단기 이자율을요. 거기 보시면 목표치를 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행 간에 적용되는 요 금리를 나름대로 얼마로 할 것인가 목표치 기준금리를 설정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거를 급격하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조금씩 올라갈 거다 내려갈 거다 예고를 하면서 조정을 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6주마다 열리는 FOMC를 통해 가지고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이 목표치를 올릴지 낮출지 거기에 많은 경제 이해 관계자들이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거야. 그거에 의해서 다른 금리가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치를 결정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 목표치는 기본적으로 수요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기준으로 이렇게 결정됩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요인들이 있잖아요.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하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연방준비제도가 세 번째 줄에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채권이 이제 점차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은행 시스템에 지급준비금이 추가로 투입이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은행 시스템 내에 지급준비금이 증가하게 돼서 법정 지급준비금을 충족시키는 데 필요한 자금이 부족한 은행이 줄어들게 되는 거네요. 그래서 이걸로 조정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따라서 보면 연방준비제도가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하락하고 채권을 매입하게 되면은 채권이 이제 점차 이제 시중에는 부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채권 가격이 올라가면서
연방기금금리는 떨어지게 되고 공개시장에서 채권을 매각하면 금리는 상승. 그래서 채권의 어떤 가격과 매각과 매입과 금리와 반대로 작동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공개시장 조작이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당연히 그렇다. 연방준비제도가 연방기금금리를 변동시킨다고 발표할 때에는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수행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픈마켓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사용해서 통화량을 변화시키고 연방기금금리를 변동시키는 블러블러 이거는 다 통화량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문제 좀 풀어볼게요. 그 앞에 제킬 섬으로의 여행 한번 봐보세요. 자, 722페이지 나와 있는데 연방준비제도와 관련해가지고 늘상 이게 정부 기관이 아니거든, 연방준비제도가. 그래서 거기 왼쪽에 보시면은요, 제일 앞에 연방준비제도는 미국 화폐를 타락시키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파산시킬 것이라고 하는 과격한 자유주의자 아니면 음모론자 이런 사람들이 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방준비제도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을 이렇게 좀 약간 위기에서 구해낸 어떤 영웅 같은 역할을 하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초창기에 가운데 칼럼 보시면 알렉산더 해밀턴이라는 미국 의회에 1791년에 중앙은행 설립 법안을 놓고 제정을 했는데 제퍼슨이라는 사람은 뭐 해밀턴과 제퍼슨 미국 독립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설립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강력한 중앙정부를 두려워했던 토마스 제퍼슨과 그 반대 상황에 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제퍼슨 파가 이겨가지고 의회는 은행 설립 법안의 시효가 소멸되도록 놔두게 됐어요. 그러니까 의회가 연방준비제도를 만들었다고 그랬잖아. 나중에 제퍼슨이 대통령이 되면서 상황이 반대가 되면서 의회는 은행 설립 법안의 시효가 끝나서 다시 해야 되는데 그냥 없애도록 내버려 놨고요. 그 다음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니까 다시 의회는 거기 보니까 두 번째 중앙은행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17년에 다시 생겼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균일한 화폐를 제공했으며 정부 재정도 개선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도 거기 나와 있는 앤드루 잭슨 같은 사람들은 은행은 동부 엘리트들을 위한 수단이라고 경멸하면서 이 은행도 폐쇄시켰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라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가 이게 국가의 어떤 그런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생겼다 없애었다. 그리고 아니 이게 사적인 이렇게 민간 기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최종 대부자와 중요한 통화 정책을 하지? 저 안에 분명한 음모가 있는 거 아니야? 등등등. 예, 그렇게 해서 그런 스토리가 거기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화당의 유력한 상원 의장이었던 넬슨 올드리치라는 사람이 오른쪽에 사람 얼굴이 있죠.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갔나 봐요. 제킬 섬으로 여행하면서 뭔가 새로운 커다란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음모론 이게 아니라 막상 현실에서 좋은 역할을 했다라고 하면서 완벽하진 않지만 좋은 역할을 했다라는 거 하면서 매듭을 짓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볼게요.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8번. 중앙은행의 다음 행동 중에서 언제 통화량이 증가하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경제가 좀 이렇게 확장되는 국면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우선 1번에 보시면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국공채를 매각했어. 그러면 통화량을 흡수하는 거죠.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1번은. 다음 2번. 법정 지급 준비율을 인하했다. 그러면 지급 준비율을 인하하게 되면 돈을 더 많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겠죠. 통화량이 증가된다 보시면 되겠고, 다음 C번. 은행의 지급 준비 예치금에 대해서 지급되는 이자율을 또 인상합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이 예치하겠죠. 예치를 했을 때 지급되는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은행의 예치가 증가합니다. 지급준비금, 예치금이 증가하게 되니까 대출이 감소하는 거야.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하게 되면 대출했을 때 얻게 되는 매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통화량이 감소하겠죠. 재할인율을 인상하게 되면 역시 통화량이 감소합니다. 자, 그래서 법정 지급준비율 인하가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오케이? 다음 볼게요. 자, 연방준비제도가 지급준비금에 대해 지불하는 이자율을 인상하게 되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초과로 지급을 준비하는 필요가 아닙니다. 초과 지준금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통화량은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죠. B번이 맞겠습니다. 오케이? 다음 보시죠. 부분지급준비제도에서 중앙은행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가계들이 현금 보유를, 그쵸? 가계들의 어떤 행태라든가 은행의 행태, 이걸로 인해 가지고 통화량이 언제 감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가계들이 현금을 많이 보유해야지 예금을 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럼 예금을 해야지 은행들이 그걸 갖고 대출해줘서 새로운 돈을 만들어낼 텐데, 가계들이 현금 보유를 높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치, 대출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은행들이 초과 지급 준비를 만약에 보유액을 늘리게 되면, 그렇게 되면 통화량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늘리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결론은 거기 한번 보세요. 몇 년 전에 성전의 비밀이라는 연방준비제도가 미국 경제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게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뭐 음모론부터 등등등 많은 얘기가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과장된 것이긴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은 은행 제도가 우리 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마다 우리는 화폐라는 매우 유용한 사회적 관습에 의존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봤던 게 뭐냐면 화폐가 뭐냐? 화폐 공급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 그런 걸 살펴봤고 중앙은행의 어떤 통화량을 증가시키는 거와 은행이 또 새로운 돈을 화폐 통화 신용을 창조하는 거 그걸 살펴봤고요. 다음 장에는 이러한 화폐 공급량의 변화가 경제에 실업과 인플레이션 등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이 내용을 계속 이어서 할 테니까 잘 체크 정리해 보시고 복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